11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1번. 매슬로우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가 추구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존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인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OX.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 유발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위 단계 욕구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이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호는 불만 요인하고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 요인이 된다? 단지 불만이 사라지는 거야. 동기 요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3. 엘더페 ERG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맞죠? 네. 엘더페 ERG론에서는 아까 중복되어서 나타났잖아요. 중복돼가지고 생유 욕구하고 안전 욕구 일부를 합해서 생존 욕구 이런 식으로. 하만 매틀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서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숙, 성숙은 아지리스예요. 아지리스는 미성숙, 성숙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직에 막 들어가면 미성숙의 상태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은요, 조직 구성원이 미성숙의 상태인 그런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점점 성숙의 상태로 바뀌고 나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조직은. 그러다 보면 조직 구성원들은 계속 미성숙의 상태의 관리 방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성숙의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조직과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있어. 그러니 그런 경우에서 조직은 적절하게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들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91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91번에서는 92번 보세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 ERG로는 엘더퍼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 간의 좌절 퇴행 관계를 주장했던 것이다. 좌절 퇴행 접근법 맞잖아요. ERG로. 좌절 퇴행 접근법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두 번째 XY로는 맥그리거의 X로는 매슬로우가 주장했던 욕구 계층 가운데서 주로 상위 욕구를, Y로는 주로 하위 욕구를 중요시했다. 반대예요. 그죠? X로는 하위 욕구를, Y로는 상위 욕구를 중시했다. 3번 디귿. 형평성 이론에서 애담스는 자기의 노력과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증거인물하고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자, 증거인물하고 비교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이 될 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고 인식이 될 때 동기 유발을 가져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더 이상 동기 유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게 형평성 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기대로, 그러니까 디귿은 OX. X예요, X. 응? 그 다음에 리을에서 기대로는 부름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대한 보상, 그리고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동기 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봤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기억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여기서 리은 디귿은 틀렸죠. 디귿의 표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에담스는 자기의 노력과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증거인물하고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했다. 틀린단 말이야. 자, 기억 리을이 맞아요. 자, 93번에서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맞죠? 2번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던 것이다.
맞잖아. 그리고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좌절 퇴행 접근법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 우측에 허즈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불만 요인을 없애면 단지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3번. 불음의 기대론에서 수단성은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의성에 관한 거예요. 그죠? 유의성에 관한 거야. 수단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단성은 그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자, 93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동기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동기이론이요. 1번. 매슬로우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에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 차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에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 엘더퍼의 ER지론이에요. 좌절 퇴행 접근법에서 나온 거잖아. 매슬로우는요, 상위 단계 욕구로만 간다고 생각했던 거지, 거꾸로 오는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에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엘더퍼의 좌절 퇴행 접근법.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케이? 엘더퍼의 좌절 퇴행 접근법. 2번, 엘더퍼는 ER지론에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를 줄여서 생존 욕구, 대인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의 3단계로 제시했던 것이고. 3번,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불만 요인을 제거한다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만 요인을 제거하면 불만이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족을 보장하려면 만족 요인이 충족돼야겠죠. 동기 요인이. 4번, 애담스는 형평성 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어? 맞잖아요. 공평한 정도가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공평한 쪽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어느 정도 공평하냐 이런 부분들. 응? 만약에 공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공평한 쪽으로 동기부여를 가져온다. 그리고 공평하다고 인식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를 가져오지 않고, 그러니까 공평한 정도가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공평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게 아니죠. 공평한 정도라는 건 공평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평하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얘기잖아요. 공평한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공평한 정도가 높으면 공평한 거고, 공평한 정도가 낮으면 불공평한 거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정도라는 표현은 공평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혼동하면 안 돼. 그치? 자, 9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직과 환경으로 넘어옵니다. 조직과 환경으로. 오늘 조직론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왔어요 지금. 자, 조직과 환경에서 100번의 지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00번에 나와 있는 그 지문 해설해 보면 박스로 구분해 놨죠? 자, 그건 암기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거기 보면 결정론, 임의론, 개별 조직, 조직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놨단 말이야. 자,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이 가운데서 자원의존이론은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의 입장이에요. 아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원의존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정론은 조직이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죠.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정론은 환경에 대해 조직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민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 조직이 스스로 환경에 대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스스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민원의 입장이니까 이런 경우 조직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각각. 그런데 자원의존이론은 임의론의 입장으로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독립변수다. 오케이?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구조적 상황론은 뭐냐면 조직 구조는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 조건에 따라 조직 구조가 결정된다. 이게 구조적 상황이론이잖아. 상황에 따라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 표현이 전략적 선택이론이에요. 전략적 선택이론. 조직 구조는 최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조직 구조는 최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그 다음에 자원 의존이론이야. 자, 조직은 그 조직, 듣기만 하세요. 그 정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원 의존이론 이런 얘기예요. 조직은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에 의존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정이라는 방법을 취해요. 그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획득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정을 취하는데 어떤 거냐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서 M&A를 한다랄지 또는 제휴를 맺는다랄지 합작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랄지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것은 조직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론입니다. 오케이? 자원 의존이론.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론. 조직군은 생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케이? 이게 조직군 생태론이에요. 조직군 생태론은 결정론이지만 공동체 생태론은 임의론의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공동체는요. 그래서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시스템 들어봤죠? 여기 연구소가 있고 연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어서 필요한 자금도 제공하고 또 법률기관은 또 여기 이제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뭐 이래서 특허를 낸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정부기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야. 그러면 이 공동체가 스스로 어때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 이론. 자, 박스 9번에서 암기해둔다. 아셨어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101번을 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구조적 상황 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은 그 상황 조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조건에 맞게 조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전략적 선택이론은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랬어요. 조직 구조는 최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조직 구조는 최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전략적 선택이론. 3번 자원 의존이론은 조직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이고 능동적 행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은 M&A를 한다랄지 합자를 한다랄지 아니면 제휴를 맺는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요. 그래야만 조직의 어떤 계속성,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이고 능동적 행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론이죠. 4번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면 대리인들은 더더욱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겠죠. 그죠?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리인 이론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인이 적절하게 대리인을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죠. 자, 102번 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른다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고 본다. 이 상황론적 조직이론은요, 구조적 상황론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구조적 상황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응?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2번 거래비용 이론에 따른다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다. 자,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커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더 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예 거래를 관료제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관료제의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더 작으니까 이런 경우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할 필요 없이 거래를 내부화한다, 그 말이에요. 관료제 조직 내에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래비용보다도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조정비용이 이게 더 커. 그렇다면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야. 왜? 거래비용이 적으니까. 아셨어요? 거래비용이 적은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니까 시장을 통해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관료제의 조정비용이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를 내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3번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른다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리인의 도덕적 희위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4번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른다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한다?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랬잖아. 그 능동적인 대응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뭐 M&A를 한다랄지, 조직 스스로가, 아니면 합자를 통해서 자원을 개발한다랄지, 그 다음에 또 제휴를 맺는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거야.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조직과 환경의 이 단원에서 이 거시조직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때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게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의 표현을 보면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론의 이론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임의론의 이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 105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채기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목이 자꾸 막혀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대답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목소리 톤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목이 자꾸 잠길 거 아닌가. 자, 105번 보면 현대 조직이론의 설명서 옳지 않은 1번 거래비용 이론은 탐색과 거래, 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외부화 전략만이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거야. 이건 외부화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관료제 조직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건 내부화입니다. 각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두 번째,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면서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로 본다.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면서 개별 조직들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조직군이 있는데 여기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환경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에 적합한 그런 조직은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들은 도태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론에서는 환경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면서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상황론은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한다.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을 처방한다. 그게 아니라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상황, 구조적 상황론의 입장은 상황이라는 것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 조건이 상황인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한다. 틀렸잖아요. 상황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의 표현은 지금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4번 제도적 동형화로는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만이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게 동형화입니다. 이 내용이. 네. 자, 105번에서는요. 3번이 거리가 있다. 106번 조직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번 베버의 관리제론에 따른다면 규칙에 의한 교제는 조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맞죠? 니은 행정관리론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원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원리, 조직의 원리죠? 계층제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분업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었어요. 분업의 원리. 디귿 호손 실험을 통해서 조직 내 비공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맞죠? 이 호손 공장 실험을 통해서 조직 내 비공 조직, 비공 집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속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구성원들은 사회 심리적 욕구가 충족돼요. 그러면 사기가 높아지죠? 그러면 생산성의 제고를 가져온다는 거야. 리을 조직권 생태이론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조직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직권 생태이론에서는요. 환경 조건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조직군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직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권 생태론은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지. 자, 기억, 니은, 디귿의 표현이 맞습니다. 108번.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주인과 대리인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면서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OX.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맡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주인보다 대리인이 더 전문성이 높은 거야.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들은. 오케이? 두 번째,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번,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여기서 거래비용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비용을 말해요. 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비용이 거래비용이야. 여기에서 각각. 그런데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이러한 감시 통제를 위한 거래비용보다 크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모럴 해저드를 나타낼 필요가 없죠. 성과급을 많이 주는데 그럼 열심히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겠지. 이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대리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고 성과가 높아지면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보다도 거래 비용이 더 클 때, 감시 통제 비용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대리인들 짜증날 거 아니야. 아니 저러느니 우리에게 성과급을 더 주지.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서 짜증날 거 아니야.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단 말이죠. 자, 3번은 그런 표현입니다. 틀렸죠? 4번.
주인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발생한다. 잘못 선택한다는 거야. 대리인에 대해서. 오케이?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이 학원 선택해가지고 이게 행정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학 역선택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 자, 108번은 3번입니다. 오케이? 110번에서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를 옳지 않은 거예요. 계층제. 이렇게 계층제가 있는데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를 옳지 않아요. 1번,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자, 보세요. 자, 품위제라는 게 있죠. 여기 품위서를 작성해, 담당자가. 올려서 여기서 결제를 받죠? 또 여기서 올려가지고 결제받고 이렇게 하잖아. 각각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려오죠.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게 되니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거 아니야. 자, 여기 보고서, 이 품위서 만들어갖고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계장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거 수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보완도 하고, 그리고 결제가 이러죠. 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또 추가해야 될 거 있으면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 비용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외부 비용은요, 이게 결정되면 이걸 집행하죠? 집행하는 비용이 외부 비용이에요. 오케이? 집행하는 비용이 외부 비용 아니야. 그럼 내부 비용은 뭘까? 결정하는 비용이 내부 비용인 거예요. 결정하는 비용이 내부 비용이잖아.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비용은 외부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결정을 했으니까 집행할 때는 시민들이 협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행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외부 비용은. 그래서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 이렇게 봐야지. 3번,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요. 왜냐? 여러 사람들이 참여에 의한 결정이니까. 4번, 계층제는 정보의 밀집성 문제를 극복하죠. 왜냐? 이런 단계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밀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110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습니다. 응? 2번이 틀렸다니까? 외부 비용이 증가한다. 내가 깜짝 놀랐구나. 자, 그 다음 우측이 이제 조직관리론인데,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첫 번째, 리더십에 관한 거. 리더십에 관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등 관리에 관한 거. 갈등 관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의사 전달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리더십, 갈등, 의사 전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면 OD, 조직 발전 나오죠? 그리고 조직 발전의 대표적인 수단, 기법으로 MBO하고 TQM 이런 것들 나옵니다. 각각. 이 내용들이 바로 조직 관리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111번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거기 쭉 나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자, 111번 보면, 111번.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여러분들 리더십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111번에 보면 1번 특성론이 나왔죠? 두 번째는 행태론이 나오고 세 번째는 상황론이 나와요. 세 가지. 근데 이 지금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은 전부가 다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오케이? 전통적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유형들이잖아. 자, 특성론적 리더십은요,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걸 자질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특성론을 자질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잘못했잖아. 업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특성론은 리더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특성. 그래서 이걸 자질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조직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특성하고 일반 기업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의 특성하고는 달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특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이 아니라 리더의 특성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자질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리더의 자질, 이걸 연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행태론의 접근은 이런 거예요. 각각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어떤 행태를 보일 때 보다 효과적인가? 민주형이냐, 권위형이냐, 뭐 자유방위형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 때 보다 효과적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행태론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뭐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또는 인간관계 중심형, 과업 중심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상황론의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서는 피들의 상황 적합성 이론,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상황론은 그거죠. 리더십은 상황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야.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상황론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은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상황 조건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지니까 종속변수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이제 피들러,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 그 다음 4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더 유용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더 유용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각각 다르죠. 응? 여기서. 자, 그렇다면 111번은 1번이 틀렸어요. 자,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아주 단순한 거야. 특성론이라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질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12번 볼까요? 리더십 이론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를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학 구조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상황 변수가. 근데 그 상황 조건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업지향의 리더십이,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OX. 응? 자, 그런 내용들도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가면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뒤에서 나왔는데 그 122쪽에 116번의 해설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설의 두 번째 줄은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 이렇게 나와 있죠. 상황의 유리, 불리함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뭐가? 과업지향이.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갖고 혼동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과업지향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 응? 이게 피들러가 주장하는 상황 적합성 이론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112번. 니은. 기억은 OX. 기억은 맞는 편이에요.
니은 허세이와 블렌차이드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경로 목표 이론은요 111번에 3번 지문 보세요. 누가 주장했어요? 하우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경로 목표 모형은 하우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세이와 블렌차이드가 주장하는 것은 3차원 리더십 이론에 관한 것이죠. 자, 허세이와 블렌차이드 경로 목표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로 목표 이론은 하우스가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황 변수로 부하의 성수도를 채택했다. 그럼 니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 허세이와 블렌차이드는 3차원 리더십 이론에서 상황 변수로 부하의 성수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우스가 주장한 거니까. 디귿. 하우스는 리더십을 거리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이 하우스가 주장하는 경로 목표 모형에서는 상황 변수를 두 가지로 봅니다. 상황 변수를. 그 상황 변수가 뭐뭐 나오냐면 부하의 특성. 이게 상황 변수의 부하 특성. 그 다음 또 하나는 과업의 환경. 이게 상황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리더십이 네 가지 유형으로 달라지는 거야. 121쪽의 우측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해설해 보면 네 가지가 나왔어요. 지시적 리더십. 두 번째는 지원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성취적 리더십.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리더십 유형이 있다. 하우스가 제시하는 것은. 오케이? 지시적 리더십은 주로 과업지향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은요, 인간관계 지향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 참여적 리더십은 종업원 지향입니다. 종업원들을 참여시키는 거니까. 그다음 네 번째 성취 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경우는 추종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종업원 지향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야. 그러니까 112번 문제에서 디귿의 내용은 틀린 거죠. 리을. 블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 따른 무기력형, 컨트리 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블레이크와 버튼이 얘기하는 격자형 모형은요. 자, 이쪽은 과업지향에서 9단계로 쭉 구분해요. 여기는 조직 구성원에 중점을 둔 인간 지향 해가지고 또 9단계로 쭉 구분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칸이 몇 개가 나와? 81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이 5개라는 얘기야, 이렇게. 응? 여기는 무관심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고 과업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과업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과업형.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컨트리 클럽형이에요. 이것은 친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타협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팀형이고 이걸 단합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블레이크와 버튼의 관리망 모형은 타협형을 이상형으로 보았다. OX. 응? 이게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아셨어요? 기억하고 리을이 맞는 내용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미리미리 한 번씩 풀어보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